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14부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364년 10월 덕훈군을 왕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최유의 침공군을 격퇴한 공민왕, 다시 원제국으로부터 복위를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서 공민왕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공민왕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홍건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도 개경을 빼앗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경이 초토화돼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구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좀 장래에 자신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그죠? 싹 다 제거됐죠. 싹 다 제거됐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왕위를 노렸던 덕훈군 제거되고, 최유는 참살됐고, 거기다가 원제국은 좋던 싫던지 간에 이젠 공민왕을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나름 또 이제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공민왕한테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가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줄여서 그냥 노국공주라고 하겠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 노국공주는 원황실의 황녀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려의 왕이 왜 원황실의 황녀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가계도를 보면서 잠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노국공주는 원제국의 황녀로서 공민왕과 혼인한 이방인 왕비였어요. 그러나 원황실과 고려 왕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통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두 왕가가 어떻게 해서 한 집안이 되었냐?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고려의 24대 왕이었던 원종까지 가야 돼요. 당시 이제 원종이 라인을 되게 잘 탔어요. 쿠빌라이 쪽을 잡았죠. 아릭피케 쪽을 잡지 않고. 그러면서 쿠빌라이 칸 쪽 라인을 잡게 되면서 쿠빌라이 칸의 마음이 굉장히 쏙들게 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몽골의 칸이었어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이 고려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고려의 왕이었던 원종과도 상당히 각별한 관계였는데, 근데 이제 원종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거 좀 세간에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일단 좀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째,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민왕 기간까지를 우리가 보통 원간섭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 원간섭기란 용어가 그렇게 적당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학계에서는 이미 이거는 좀 용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뉘는 상태거든요. 다만 원간섭기를 대체할 만한 용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젠가 뭐 이제 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체할 만한 용어를 제시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용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원간섭기란 용어를 쓸게요. 별로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마국이란 용어. 사실 부마국이란 용어도 원래 좀 이상한 용어인데 이것도 그냥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아무튼 원간섭기, 부마국 그 용어를 일단 그냥 쓸게요. 차용을 해가지고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 알려진 거. 또 세 번째로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고려가 원황실의 부마국이 된 것을 굉장히 이제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대학교 가서 정식으로 역사를 전공하면서 알았죠. 진실을. 어떤 진실을 알았냐. 알고 봤더니 이게 원에서 고려한테 너네 전쟁에서 져서 항복했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무조건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요했던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고려에서 원한테 먼저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원제국은 진짜 사상 최강 국가였고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원제국과 뭔가 이제 혈연 관계를 갖는다. 특히 칭기즈칸의 계열, 황금시족과 뭔가 혈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이게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마국이라는 게 그렇게 치욕스러운 역사는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고려의 원종이 쿠빌라이 칸한테 그렇게 혼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쿠빌라이 칸이 처음엔 거절을 해요. 왜냐면 몽골 애들 그거 되게 철저하거든요. 몽골 황실은 얘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하지 원래는 외국인 안 켜요, 여기에. 그런데 원종이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그러자 여기서 쿠빌라이 칸이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력 끝에 누구하고 누가 결혼을 하냐면은 고려 역사상 이제 최초의 이방인 왕비가 들어오게 되죠. 바로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가계도를 보시면요. 쿠빌라이 칸,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죠. 이 쿠빌라이 칸의 딸이 바로 제국대장공주예요. 단 딸이긴 한데 적통은 아니었고 서녀였습니다. 서통이었어요. 자, 그렇다라고는 해도 제국대장공주는 엄연히 원제국 황제의 친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마국 하는데 사실 고려 왕들이 결혼했던 것은 그냥 원황실의 황녀들이었지 원황제의 친딸은 아니었어요. 친딸하고 결혼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위가 누구냐면은 바로 충렬왕입니다. 이 이후에 뭐 하나 더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그 공주가 살아생전에 원황제의 딸이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황제로 출연된 케이스고 진짜 살아계신 원황제의 친딸하고 결혼한 것은 이게 유일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당시 쿠빌라이 칸이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지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국대장 공주와 충렬왕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금슬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인데 얼마나 와가지고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고려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아주 그냥 휘젓고 다녀요. 그러면서 제국대장 공주 눈치 보기에 다들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제국대장 공주가 미세가 대단했냐면은 충렬왕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저 팹니다. 아니 가정폭력을 행사해요. 충렬왕이 맞고 살았어요. 충렬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고려 왕들이 대체로 공처가들이었어요. 와이프를 되게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원제국 황실의 황녀들인데 걷다 대고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가. 그래서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왕을 정말 고양이 쥐잡듯이 잡을 정도로 완전 깔아뭉개고 다녀요. 근데 이건 사실 충렬왕도 좀 문제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렬왕이 좀 철딱서니 없는 행동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보면은 제국대장 공주가 과도하게 충렬왕을 휘어잡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충렬왕이 맞을 짓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게 또 보면은 오히려 제국대장 공주가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당시 고려의 왕들은 원황실의 황녀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얻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항상 이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고려의 왕과 왕비로 들어왔던 원황실의 황녀들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로 상대방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보가 쭉쭉 내려가는데 충렬왕의 아들이 충선왕이죠. 충선왕의 아들이 충숙왕이고 그 다음에 충숙왕의 장남이 충혜왕이에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옛날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충혜왕이 폐위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노릇을 하다가 너무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원황실에서 교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충숙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공민왕이 왕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충렬왕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충선왕이에요. 그러면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손자예요. 그리고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선왕에서 충수광에서 공민왕까지 몇 대가 내려오는 거냐면은 1대, 2대, 3대, 4대, 4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즉 공민왕은 쿠빌라이 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손을 4대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현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민왕이었어요. 노국대장공주는 어떤 사이였냐? 되게 좀 여기 계보가 재밌는데 쿠빌라이 칸의 아들 중에서 친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정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색칠을 해서 표시한 글자는 현직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킴의 아들이 다라발라인데 나중에 순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라발라의 아들이 아무가이고 나중에 위왕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아무가한테는 보라테무르라는 아들이 있었고 조국장 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조국장 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바로 충수광과 결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무가의 아들이었던 보라테무르가 나중에 이 사람도 위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노국대장공주가 보라테무르의 딸이냐 아니면은 아무가의 딸이냐. 왜냐하면 이제 고려사에서는 위왕의 딸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왕이 또 공교롭게도 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대체로 보라테무르의 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테무르의 딸인 노국대장공주고 노국대장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바로 공민왕과 결혼을 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 근친혼이죠, 그죠? 잘 보세요. 노국대장공주하고 조국장공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노국대장공주 입장에서 조국장공주는 자기 고모예요. 그러니까 노국공주 입장에서 조국공주는 자기 고모고 공민왕은 그러면은 그 고모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고종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고종사촌끼리 결혼을 한 셈이죠. 이게 좀 근친혼인데 그냥 뭐 이 시대는 원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노국공주는 쿠빌라이 칸으로 기준을 잡아서 내려가면은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5대까지 내려간 것을 내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민왕도 그렇고 노국공주도 그렇고 전부 쿠빌라이 칸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온 그런 가문들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비록 정략 결혼을 하는 사이였지만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금슬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두 사람은 단순히 정략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둘이 금슬이 좋았냐? 자, 정략 결혼을 맺어진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이 둘은 정략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어쨌든 원 제국의 이득을 깎아먹는 그런 정책들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원 정책이 무슨 민족 감정에서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원 황실에 반하는 정책들을 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할 때 옛날에 뭐 이제 제국대장 공주 같은 경우는 고려에 왔더니 신하들이 변발을 안 하고 있어요. 막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니들 왜 변발을 안 하고 있냐고. 근데 공민왕 같은 경우는 변발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노국공주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 안 해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었던 공민왕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내조해주고 밀어줬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조국의 이익을 깎아먹는 일을 하더라도 내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사랑의 힘이지. 그죠? 이거 진짜 사랑의 힘이죠. 둘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가 어느 정도로 금슬이 좋았냐? 한 번은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흥왕사의변 때 있었죠, 그죠? 흥왕사의변 때 공민왕이 막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피신을 이제 대비 쪽 침전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숨었는데 그때 노국공주가 대비전의 문 앞을 지켜요. 반군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끝까지 보호해줬던 인물이 바로 노국공주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홍건군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난을 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민왕이 말을 탈 줄 몰랐어요. 의외로. 가마만 타고 다니셔가지고 말을 탈 줄 몰랐는데 노국공주는 또 확실히 그 몽골 출신 황녀답게 말을 잘 탔대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말 타는 법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시일파도 숙청할 때도
노국공주가 철저하게 자기 남편을 가드를 쳐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노국공주는 단순히 공인왕의 사랑하는 왕비일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정치적 동반자이자 내조의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왕 입장에서는 노국공주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두 사람이 금슬에 비해서 이상하니 많지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한 번 임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노국공주가 유산을 하는 바람에 결국 결혼 10년 차가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초조하죠. 아니 왕실 대기가 확실하게 안정이 돼 있어야지. 그잖아요. 그래야지 국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보존이 되는 건데 좀 왕이 지금 아이를 자꾸 못 낳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노국공주가 유산을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왕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왕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상들이 건의를 합니다. 전하 그러시지 마시고 새로 후비를 들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상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자 공인왕이 어쩔 수 없이 후비를 얻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이 공주에게 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자, 즉위한 지 9년이고, 결혼은 공인왕이 고려로 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지는 10년 차가 넘어갔어요. 9년이 되었는데도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양가의 여자를 간택하여 후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고 건의하자.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나오죠. 공주가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공인왕이 이걸 공주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게 뭐 노국공주가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자기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노국공주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해도 되는 건가? 그러자 노국공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임신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의 대기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고서 양보를 한 거죠. 이에 이재현의 딸을 들여 해비로 삼았으나 해비가 이제 공인왕의 제2비가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는 왕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왕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한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공인왕은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흥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흥왕사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태우의 밀실에 들어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자 공주가 방문을 막았으며 변란이 평정되자 그제야 왕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원 황실의 황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군이라고 해도 못 건드려요, 이거는. 왜냐면은 노국공주 건드리면 그건 진짜 원 제국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국공주가 자신의 그 신분과 입지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공인왕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양자 사이가 서로 부부 사이의 금술이 그 정도로 좋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고 또 이게 단순히 부부 사이의 사랑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동반자의 관계까지 가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인왕이 고민은 딱 하나 했어요. 이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아들을 순풍순풍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 생각 딱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1364년 무렵에 노국공주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노국공주가 아들만 나오면 완전히 공인왕은 고민 끝, 행복 시작이 되겠죠. 과연 공인왕은 여기서 행복한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1364년 무렵 사랑하던 노국공주가 드디어 임신을 했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국공주가 이게 첫 번째 임신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공인왕은 이번 노국공주의 두 번째 임신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이번에도 또 혹시라도 유산이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공인왕이 출산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일은 대략 1365년 해를 넘겨서 65년 2월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국공주의 해산달이 다가오는데 공인왕은 노국공주가 첫 임신 때 유산했던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해요. 전국에 서면령을 내립니다.
즉 서영수를 제외한 모든 죄수들을 방면을 하고 노국공주의 순산을 기원을 한다는 거죠. 뭐 일종의 이게 덕을 쌓아가지고 복을 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공민왕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병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노국공주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막 공민왕이 멘탈 붕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서 공민왕이 신사의 왕위의 순산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는 한편에 심지어 사형수들까지 전부 사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왕비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사형을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미루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때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사형수들의 원통한 원혼이 아이에게, 새로 태어난 이제 아이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제 관념인데, 근데 공민왕이 지금 다급해지니까 내가 이 정도의 공덕이 아니라 더 큰 공덕을 쌓자 하고서 아예 그냥 사형수들을 다 사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난산이 순산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아마 노국공주가 애가 좀 섰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나오질 않고 거꾸로 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 유산도 생겼던 거 보면은 노국공주한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난산이라고 하면은 애가 안 나왔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때 당시에 난산이면 애가 서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왕절개? 지금 같았으면 제왕절개 하죠. 근데 이 시대에 제왕절개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제왕절개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제왕절개는 좋게 말하면 제왕절개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어머니를 죽이고 그냥 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뭐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공민왕은 완전 충격이 빠져가지고 한시도 노국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간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주는 난산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공민왕 14년 2월 왕은 공주가 임신하여 해산달이 되자 교수형과 참수형을 제외한 모든 제수를 사면하였다. 난산으로 병이 심해지자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사원과 신사에서 길게 하고 또 사형수까지 사면하였다. 그냥 아주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왕이 분양하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공주는 잠시 후 숨을 거두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은 완전 충격에 빠집니다. 노국공주의 죽음은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그 이상을 의미했어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했죠. 자신을 내조해야 했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절망에 빠졌던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장례를 정말 성대하게 치러주는데 자기는 비통해서 그랬겠죠. 뭐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참에 또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 장례식을 사치스럽게 치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국고가 거의 텅 빌 정도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왕은 점차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또 종교에 심취를 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노국공주의 영혼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왕륜사의 동남쪽에 노국공주의 영전을 정말 성대하게 지었어요. 이게 드라마 정도전 1화에서 나왔던 그 장면인데 그 과장이 아니었던 게 고려사에서도 진짜 이거 되게 적나라하게 써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밤이고 낮이고 마주하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슬피 울면서 초상화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이상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왕이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놓고 밤낮으로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슬피 울었으며 정말 슬픔이 대단했죠. 그죠? 3년 동안이나 고기 반찬을 들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하 내용도 보면요. 공민왕 15년 공주의 영전을 왕륜사에
동남쪽에 크게 짓고자 백관들에게 나무와 돌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나무 하나를 수백 명의 장정이 이끌어도, 그러니까 이제 공사했을 제목이죠. 그거를 수백 명이 이끌어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크게 지으려고 했는지 무슨 제목 하나 다르는데 수백 명이 이걸 달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차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고 죽은 소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소들은 공사 자재를 운반할 때 동원됐던 소들이죠. 농사지어야 될 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영전사업 하는데 다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정도전 1화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상 공민왕은 슬픔에 잠겨서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점점 폐인화되기 시작하고 국고는 이런데 다 써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고려는 정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누구하고 유사하냐면은 나중에 후대에 나오는 사람인데 인도의 무굴 제국에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되게 유사한 행동을 하거든요. 샤자한도 원래 되게 괜찮은 황제였어요. 나중에 막판에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기리려고 만든 게 있었죠. 뭐 오늘날에는 그 관광 명소로 유명한데 그게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이 바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세계 각지에서 공사 자재 엄청 끌어와요. 좋다는 거 다 갖고 와요, 진짜. 유럽, 중동, 뭐 중국까지 해가지고 기술자 다 초빙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타지마할이에요. 괜히 타지마할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공민왕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려의 국정 운영은 정말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했던 게 뭐였냐면은 공민왕이 어쨌든 이 무너져가는 고려를 다시 회생시키겠다라는 마음은 그래도 그 목표는 아직 버리진 않았어요. 그거는 좀 다행이었어요, 아직은. 자, 그러나 또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은 공민왕이 어쨌든 이제 무너져가는 고려를 회생시키겠다는 목표는 갖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다 의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기는 참 싫은 거죠. 그래서 공민왕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자니 진짜 다 이거는 모든 게 귀찮아 죽겠고 의욕을 상실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를 포기하자니 그건 또 이제 왕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 의욕을 잃어버린 자신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사람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즉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내자는 겁니다. 과연 공민왕의 의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의욕을 상실한 공민왕을 대신해서 고려의 개혁을 추진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